계속 나와가지고 그 태극기 운동 하시는 분 옆에서 멀리서 응원하고 멀리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연설을 하게 되고 연설하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왜냐? 저는 정당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태극기 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외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년이 다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했지만 그게 정말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당을 만들어서 원내에서 싸우지 않으면, 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광용이 이 태극기 집회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정광용 씨도 그 당시에 태극기 집회가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속 커지다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저한테 의논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광용 씨가 당을 만들어서 될까? 이랬습니다. 할 때까지 해보면 될 것이면 될 것이고 안 될 것이면 안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당을 만드냐 그래서 제가 이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는데 이거 사람들이 태극기 물결이라고 하는데 물결은 바다로 흘러가다 보면 흔적도 없이 없어진다. 이 태극기 물결을 댐을 쌓아서 막아서 전기를 생산해야 그게 파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정광용 씨한테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정광용 씨가 그 말을 듣더니 자기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주 뒤에 갑자기 도태우 변호사가 태극기 집회에서 우리가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광용 씨한테 저거 시킨 거냐, 협의하고 하는 거냐, 아니면 도태우 씨 혼자서 저런 생각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와 다 협의하고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당을 만들면 언제 만드느냐 그랬더니 이미 다 만들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박사모들을 다 시켜서 각 지역당을 만들고 그거를 선관위에 신고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누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저보고 당 이름을 뭘로 하면 좋겠냐고 물었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구하자고 당을 만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만들어 놓은 당 이름을 저놈들이 저렇게 쓰레기처럼 내팽개쳤으니 우리가 가져다가 쓰고 살리면 될 거 아니냐. 새누리당을 이라는 이름이 좋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광용 씨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그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에 제가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에 정말 헌신을 해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정광용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조원진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우리 당으로 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엄청 설득하고 만나서 꼬셨다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환호를 질렀습니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저는 나중에 선거운동할 때 김진태 의원하고 한바탕 싸웠습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태극기 국민들의 기대를 키워놓고 이제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조원진 의원 지역구에 와가지고 홍준표를 지지하면서 선거운동을 당신이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진태 의원하고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제가 지금은 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하고 후회스럽습니다. 그래도 역시 김진태 의원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하고 싶다 그랬더니 문자로 하자고 그래요.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가지고 결국 문자만 받지 전화 통화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제가 김진태 의원 선거하고 그럴 때 그 지역구 가서 선거운동도 열심히 해주고 그 스태프들 밥도 사고 꼭 대통령으로 나오시라고 나중에 얼마나 그렇게 제가 빅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쉽게 만나지도 못하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제가 조원진 의원을 너무 지지해가지고 삼선 의원이 나와서 진실을 외친다는 거, 그거 하나로 제가 정말 저는 헌신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지금도 우리 태극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이 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이 있어서 그 국회 안에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법들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몇 개인지 모르고 저도 아직 쉬어보질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5.18에 관해서도 만들어 놓은 법이 저는 한 수십 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들어진 법은 법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애타게 악법을 막자고 여전히 그들은 세월호니 5.18을 가지고 계속 법을 만들고 있고,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의 국채를 바꾸려고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학대법 이런 것들 다 그게 나중에 북한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악법입니다. 우리가 법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의 헌정체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은 이제 다가오는 6월에 헌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박근혜 무죄 석방을 외칠 때 저들은 헌법의 규절을 교명하게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걸로 막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직한 개헌 무슨 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인지 뭔지. 이 사람들이 내놓은 그 개헌안 초안을 보면은 경제는 경제대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또 이 국가 정체성은 국가 정체성대로 다 교묘하게 단어 몇 개 바꾸고 그럴듯한 말로 속여서 지금 완전히 국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사실 건강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서 자주 방송을 못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이게 공짜는 없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하니까 이제 후원도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야지 후원도 들어올 텐데, 제가 아파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잘 안 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2번의 정명 칼럼을 썼는데, 개헌을 막아야 된다. 나라 체제가 바뀌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제가 2번의 긴 칼럼을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진정방송 사이트에서 최근에 제가 했던 개헌을 막아야 된다라는 칼럼 2개를 꼭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헌안에 특히 또 스님 같으신 분이 하는 그 방송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혹시 법률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촬영해서 이거 촬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그분은 대한민국이 이대로 되겠는가? 우리가 제목은 숱하게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실천하기 어렵고 바뀌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극기 집회 나가서 열심히 태극기 흔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고, 또 대한민국 저 문재인을 몰아내야 된다 이거 외치고 문재인 퇴출 등에 써붙이고 다니고, 이거 백날 해도
헛방귀도 안 낍니다, 저들은. 왜냐? 저들은 보수 우파 국민은 지네들이 하는 것처럼 피 흘리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수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 흔들어도 시간 되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집에 돌아갈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우리가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재인이를 탄핵하거나 파면을 하거나 아니면 끌어내리거나 강제로 이걸 하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 못 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도 있는 겁니다. 팔자. 이분이 정말 대가 세고 운명을 타고났다면 이분이 나라를 구하는데 어떤 큰 동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감옥에서 무기력하게 있다가 병고에 시달리고 거기서 돌아가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그러면 그게 안 되게 하려면 저는 지금 그래도 애국당에서 제가 애국당 얘기는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애국당에서 그래도 원내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런 구금 자체가 불법이니 당장 가석방에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든 집으로 모셔야 된다고 원내에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내에 박근혜 대통령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건 좀 심하지 않냐 하는 국회의원들 다 결집해서 문재인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애국당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밖으로 쳐 돌아다니면서 누구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박근혜 무죄 석방만 외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저는 그래서 애국당이 하는 지금 그 행태가 못마땅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당원분들도 계시고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보수, 전 처음에 태극기 집에 나갔을 때 제가 연설을 하던 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나오신 걸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왜냐? 보수가 이렇게 많이 자기 목소리를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탄핵 잘못됐다고 외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많이 울고 제가 그때 우리는 태극기 의병이라고 했습니다. 전 지금 태극기 의병이란 말도 후회합니다. 왜냐? 의병은요 피 흘리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나와서 태극기 흔들고 실컷 소리 지르고 나서는 전부 술집이나 음식점에 올려가서 실컷 먹고 웃고 떠들고 집에 갑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저도 물론 밥 먹으러 끌려간 적도 있고 고생하신 분들 모아서 밥 산 적도 있고 끝나서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가 피 흘리고 싸워도 지킬동 말동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합니다. 그리고 설마, 왜냐하면 이분들의 생각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지키고자 하는 거, 이것만 가질 수 있다면 다른 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파에. 나중에 홀라당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정말 그 찬물에 있는 냄비에 올라앉아 있다가 서서히 더워져도 모르고 있다. 결국은 익어버리는 이 개구리 꼴들이 바로 지금의 우파가 아닌가. 지금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걱정하는 사람들만 뭐 저렇게들 하고 있느냐, 뭐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나는 돈이 있으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면 된다, 이런 분도 있고, 이미 문재인 5년만 피해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지, 그리고 외국 나간 사람들 주변에, 제 주변에 꽤 많습니다. 저희 남편도 저보고 분위기 이상하면 바로 떠나자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안 간다. 난 이 땅에 전쟁이 나도 나는 갈 수가 없다, 이미. 그래서 남편하고 그 얘기만 나오면 싸워요. 근데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파라는 분들이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안위함을 잃을까 걱정하고 겁내고 이러실 게 아니라, 우리 우파가 이뤄낸 이 대한민국, 우리 보수 국민들이 힘들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연세 높으신 분들 많으신데 우리 얼마나 열심히 일했습니까? 저도 치열하게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저도 뭐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었고 어려운 시절 다 겪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받은 그 옥수수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더 지키고 간직할 게 있다고, 뭘 더 눈치를 보고 무서워할 게 있다고 지금 목소리를 더 못 내는 건지 저는 좀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선동을 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들도 하겠지만은 태극기 집회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태극기와 함께 몽둥이라도 들고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거는 폭력이고 엄밀히 따지면 옳지 않죠. 우파는 아무리 우리 장사를 하면서 삶을 살면서 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좀 과장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쌓아놨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하나씩 둘씩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무너지는 꼴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는 결국 내가 가진 거가 다 없어진다는 징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싸우는 건 옳지 않지만 더 큰 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싸움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태극 집회도 달라져야 되고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들의 결의도 더 강력해져야 되고 원내에서 조원지는 싸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태극기 집회 여기저기 우리가 이 전국을 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지방에 있는 국민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받은 바가 없고 언론의 허위사실만 듣고 있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래도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모든 신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지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을 왜 가둬놓겠나, 인간이라면.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박근혜 무죄 석방 외치는 게 씨가 먹히겠습니까? 먼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서 설득을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헛고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지방에 있는 국민들을 알게 하느냐? 특히 지방을 다니면서 저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차의 영상차를 곳곳에 다니면서 보여주어야 됩니다. 좌파들이 좌파 영화 그거를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가슴이 공감이 되고 이분의 그 열정과 애국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 책을 보고. 깨끗하고. 그래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표 의원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방송에 논객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떠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욕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마녀사장 당한 횟수를 보면 어느 누구보다도 많을 거야. 아마 네이버나 이런 다음에 검색어 1위를 그렇게 여러 번 한 사람도 아마 연예인 중에서도 별로 드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마녀사냥을 당하면서 저는 꿋꿋하게 끝까지 대통령 선거 발표 직전까지도 당선자 발표나기 직전까지도 저는 다 문재인이라고 했는데 당선될 거라고 팻말을 꿋꿋하게 저는 들고 있었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면 될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 중심제고 국가관과 정체성 확실한 분이 깨끗한 분이 됐으니 이제 우리나라는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자마자 내각 구성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고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저 이거 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어떤 구청장 한 놈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제목으로 그 어려운 구인데 재정 자립도 20%밖에 안 되는 구에서 돈을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구민 특강을 갑자기 하는데 박정희의 정책 이런 겁니다. 자, 이거 보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개자식들이 말이야 욕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태극기 들다가 욕이 많이 늘었어요. 이놈 저놈이 절로 나온다 요즘. 제가 애들이 욕하는 게 싫어가지고 청소년 언어 교화 순화 교육 과정까지 개발했던 사람이에요. 표준말 좀 쓰게 하고 욕 좀 하지 말게 하려고 제가. 그런데 요새는 이 욕이라는 게 감정이 격하면 절로 나오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그래도 조심은 합니다만은 이런 놈들이 있나. 박정희 대통령께서 조금만 더 강력한 독재자라면 그놈들 다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반역학질을 하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인본주의자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형을 시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것들이 누구 덕에 사는지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되자마자 갑자기 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특강 교실을 여기저기서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거기 그 구민들까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구 게시판에다가 반대 의사를 수백 개를 올리는데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강행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한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그 좌파 단체에다가 하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면서 하라고 그런 거죠. 그 구청 앞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때 1월달인데 추위에 덜덜덜덜 떨면서 그 특강 반대한다고 피켓 들고 시위를 하는데 이 구청장이라는 놈이 밥 뜨뜻하게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 그걸 비웃으며 지나가는 사진이 인터넷에 떴어요. 제가 그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이 종북 좌파 지자체장들을 이번 다가오는 선거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됩니다. 이러고 올렸다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재판 폭탄을 맞고 온갖 마녀사냥을 당하고 그게 시작이고 저의 이 굴곡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그거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얘기를 했다고 제가 물론 저는 그걸 형사적인 처벌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민사적으로는 제가 다 손해를 물어줬습니다. 몇백만 원씩. 이 나라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장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몇 가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직.
북한에서도 자기 일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제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다 어떻게 돼요?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거와 다르게 뭐 있습니까? 문재인을 문재앙이라고 했다고 경찰 수사하겠다고 떠드는 놈들이, 문재인 생일이라고 온 지하철역에다가 생일 잔치처럼 누가 한다고 해도 나 같으면 말릴 것 같은데 좋다고 그거를 내버려도 뭐고, 내가 한 거 아니다, 내 지지자들이 한 거다, 부당 기부 행위 아닙니까? 그런 거 엄정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어야 되는데 우파들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기껏 하는 짓이 아무도 없을 때 거기다 침 뱉고 가는 거. 네. 저가 건강이 안 좋아서 계속 집에 있으면서 내가 이걸 나가가지고 밤에 이걸 다 때려 부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우리가 뭔가 강력한 우파 단체가 있어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우파 단체들이 없고요. 이 태극기 국민들의 그 애국심을 내가 좀 다 가져볼까? 이쪽으로 다 오게 하면 방법이 없을까? 내가 리더가 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제가 2013년 1월 달에 그렇게 재판 폭탄을 맞고 지금도 재판이 한 8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14개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돈도 몇 천만 원 썼어요. 변호사 비용이니 뭐 손해배상이니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거 왜 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성격이 내가 벌린 일은 내가 책임진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저도 요새는 지칩니다. 저놈들이 끝까지 지치라고 저러는 거야. 정명 지쳐라 이랬고만 온갖 협박을 하고, 죽이겠다는 협박도 많이 받고, 딸을 납치해서 강간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놈도 있었고, 그래서 딸한테 경호원을 붙여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지금은 이제 미국에 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입니다. 미국에도 좌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 난리를 치고 나서 제가 박원순을 잡겠다고 시장 출마도 하려고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결국 돈만 쓰고 다 제대로 안 됐어요. 그 당시 새누리당이 저를 경선에도 안 보내줬어요. 저는 제가 서울시장 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경선을 TV 생중계를 하니까, 서울시장은 돈이 없어서 나갈 엄두도 안 나왔지만 경선까지는 나가가지고 내가 박원순에 대해서 조사했으니 속속들이 그 사람 인생을 제가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경선에서 내가 박원순에 대해서 지리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게 전국에 생방송되는 거니까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은, 토론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저를 아예 경선에 붙여주지 않더라고요. 저하고 그 당시에 지금 감옥 간 여자 누구죠? 어? 뭐더라? 이혜훈하고 저하고 지지도가 비슷했어요. 시장 적합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그것도 제가 돈을 내고 했는데 저하고 비슷했는데 그 여자만 붙여주고 저는 안 붙여주더라고요. 저는 워낙 강성이라서 내가 그 지역구 거기도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당협위원장 응모도 했는데 그 자유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의 심사위원들이 정미용 씨는 너무 극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극우라는 뜻이 뭔지는 아느냐고. 지금 대한민국에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극좌는 있어도 극우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극우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극좌나 반국가 행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가서 죽입니다. 진짜로 가서 죽이고